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도 제 채널에 찾아와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정말 가슴 아픈 이야기입니다. 65세 박미순 할머니의 이야기인데요. 혹시 여러분도 비슷한 경험이 있으시다면 댓글로 꼭 들려주세요. 저는 전북 남원의 작은 시골집에서 남편과 단둘이 살고 계십니다. 하지만 불과 5년 전까지만 해도 서울 강남에서 바쁜 도시 생활을 하셨죠. 그때는 정말 죽도록 일했어요. 새벽 5시에 일어나서 병원 가서 일하고 남편은 중학교 교사로 저녁 늦게까지 학생들을 가르쳤습니다. 저는 30년 동안 대학병원에서 간호사로 일하셨습니다. 야근에 특근까지 마다하지 않으셨죠. 남편 역시 중학교에서 수학을 가르치는 교사였는데 방과 후 수업에 진로 상담까지 하느라 집에 오는 시간이 밤 10시가 다 되어서였습니다. 젊을 때는 힘든 줄도 몰랐어요. 그냥 아이 하나 잘 키우고 집 한 채 마련하는 게 목표였거든요. 쉬는 날 그런 게 어디 있었나요? 일요일에도 병원 나가고 남편은 학교에서 아이들 데리고 체험학습도 갔습니다. 여러분도 그 시절을 기억하실 겁니다. 80년대, 90년대에는 정말 온 가족이 죽어라 일해야 집 한 채 마련할 수 있었잖아요. 그렇게 둘이 같이 30년을 일한 결과 드디어 강남 대치동에 32평 아파트를 샀습니다. 당시 시세로 8억 5천만 원이었죠. 그날은 정말 꿈 같았어요. 계약서에 사인하는데 손이 떨렸어요. 우리가 정말 강남에 집을 샀구나. 남편이랑 둘이서 울었어요. 저의 목소리에서 그때의 감격이 고스란히 전해졌습니다. 하지만 이 집을 사기까지 얼마나 많은 희생이 있었는지 아세요? 외식? 그런 거 몰랐어요. 명절에도 집에서 먹고 옷도 시장에서 싸게 사 입고 아이 우진이한테도 미안했죠. 친구들은 다 학원 다니는데 우리는 돈이 없어서 학원도 못 보냈어요. 그런데 정말 놀라운 건 이런 어려움 속에서도 아들 우진이는 정말 잘 자랐다는 겁니다. 공부도 열심히 해서 서울대학교 경영학과에 들어갔고 대기업에 취직도 했죠. 취업하고 어느 해 가을 드디어 아들 우진이가 결혼하겠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엄마, 소개팅으로 만난 여자친구가 있는데 결혼하고 싶어요. 상대방은 지혜라는 28세 여성으로 대학교에서 유아교육을 전공하고 어린이집 원장으로 일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아들이 데려온 예비 며느리를 보자마자 마음에 들었어요. 정말 예뻤어요. 키도 크고 말도 차분하게 잘하고. 어머니, 안녕하세요. 지혜입니다. 그렇게 인사하는데 목소리도 참 곱더라고요. 하지만 문제가 하나 있었습니다. 신혼집이었죠. 서울에서 전세라도 얻으려면 최소 4억은 들어가는 상황이었습니다. 우진이가 말하더라고요. 엄마, 전세금 때문에 고민이에요. 지혜랑 결혼은 하고 싶은데. 그 말을 듣는데 가슴이 아팠어요. 그날 밤 저는 남편과 오랫동안 이야기했습니다. 여보, 우리 우진이한테 서울집 물려주는 게 어때? 갑자기 왜 그런 소리를? 우리야 이제 나이도 들었고 시골에서 조용히 살아도 되잖아. 근데 아이들은 서울에서 직장 다녀야 하잖아요. 남편은 처음에는 망설였습니다. 30년 고생해서 산 집을 그냥 넘겨주자는 게 쉬운 결정은 아니었죠. 당신 나중에 후회하는 거 아니야? 후회하면 어때?
우진이가 행복하면 되는 거 아니야. 다음 날 저는 아들을 불러서 이야기했습니다. 우진아, 엄마 아빠가 결정했는데 서울 집을 너희한테 물려주겠다. 우진이는 처음에는 못 믿겠다는 표정이었습니다. 엄마, 정말이요? 그럼 엄마 아빠는 어떻게 하시려고? 우리는 시골로 내려갈 거야. 아빠 고향인 남원에서 조용히 살면 되지. 그때 우진이가 눈물을 글썽이면서 말했습니다. 엄마 아빠 정말 감사해요. 이런 큰 선물을 주시다니 어떻게 보답하죠? 보답은 무슨 그냥 지혜랑 행복하게 살면 그게 보답인 거야. 지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소식을 듣고 달려와서 저의 손을 꼭 잡고 말했습니다. 어머니, 정말 죄송해요. 이렇게 큰 선물을 주셔서 미안할 게 뭐 있니? 우리 가족이 된 건데. 네, 정말 감사해요. 꼭 효도할게요. 자주 뵈러 가겠다고 약속드릴게요. 몇 개월 뒤 저희 부부는 정말로 서울을 떠났습니다. 남편의 고향인 전북 남원에 작은 단층 집을 사서 이사했죠. 처음에는 좀 어색했어요. 서울에서 30년을 살다가 갑자기 시골로 오니까 밤에는 너무 조용하고 버스도 하루에 몇 대 안 다니고 하지만 금세 적응했습니다. 공기도 좋고 텃밭도 가꿀 수 있어서 오히려 마음이 편해졌어요. 남편이 말하더라고요. 여보, 서울은 너무 복잡했어. 여기가 우리한테 맞는 것 같아. 맞는 말이었어요. 하지만 동네 이웃들의 반응은 조금 달랐습니다. 아니, 강남에 그런 좋은 집을 아들한테 그냥 줬다고? 옆집 할머니가 이렇게 말하자 저는 뿌듯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럼요. 우리 아들인데 당연히 줘야죠. 하지만 다른 이웃은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그래도 아이들이 지금은 고맙다고 하지만 시간 지나면 당연하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에이, 그런 일은 없을 거예요. 우리 우진이는 그런 애가 아니에요. 그때만 해도 저는 정말로 그렇게 믿었습니다. 자신의 아들이 그리고 며느리가 절대 우리를 배신하지 않을 거라고 말이죠. 그해 추석, 정말 감동적인 일이 있었습니다. 아들 부부가 큰 승용차를 타고 남원까지 내려온 거예요. 어머니, 잘 지내셨어요? 지혜가 두 손 가득 선물을 들고 밝게 인사했습니다. 저는 그 모습에 너무 감격했습니다. 정말 기뻤어요. 이 멀리까지 와주다니 그것도 신혼인데. 하지만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앞으로 벌어질 일들을 생각하면 이때의 행복했던 기억들이 더욱 아프게 느껴졌어요. 2년 후의 어느 가을, 아들 우진이와 며느리 지혜의 신혼 첫 해였습니다. 박미순 저는 거의 매주 아들한테서 안부 전화를 받았습니다. 엄마, 시골 생활 어때요? 불편한 거 없어요? 아니야, 괜찮아. 공기도 좋고 조용해서 좋다. 엄마가 주신 집에서 지혜랑 정말 행복하게 살고 있어요. 매일 감사해 하고 있다니까요. 이런 전화를 받을 때마다 저는 가슴이 뿌듯했습니다. 정말 기뻤어요. 아들한테 집을 선물한 게 정말 잘한 일이라고 확신이 들었습니다. 아이들이 행복해하니까 우리도 덩달아 기분이 좋았어요. 하지만 더 감동적인 건 며느리 지혜의 변화였습니다. 결혼 전에는 조금 어색했는데 신혼 이후로는 정말 친딸처럼 지냈습니다. 어머니, 오늘 우진이 오빠가 감기 걸렸는데 어머니가 해주셨던 그 생강차 만드는 법 좀 알려주세요. 이런 문자를 받으면
저는 밤늦게까지 긴 답장을 보냈습니다. 생강차 만드는 법부터 시작해서 감기 걸렸을 때 좋은 음식들까지 상세하게 적어서요. 그해 설날 정말 잊을 수 없는 명절이었습니다. 아들 부부가 큰 승용차에 온갖 선물을 가득 싣고 남원까지 내려왔거든요. 어머니, 아버지,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지혜가 한복을 곱게 차려입고 큰절을 하는 모습에 저는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우리 지혜가 정말 예쁘다. 한복이 이렇게 잘 어울릴 줄이야. 그날 지혜는 정말 완벽한 며느리였습니다. 부엌일도 척척 도와주고 시아버지께는 안마까지 해드렸어요. 아버지, 어깨 아프시죠? 제가 마사지 배웠거든요. 남편도 감탄했습니다. 여보, 우리 복이야. 이런 며느리가 어디 또 있겠어? 그런데 가장 감동적이었던 건 저를 조용히 따로 불러서 한 말이었습니다. 어머니, 정말 감사해요. 어머니 덕분에 우진이 오빠랑 이렇게 좋은 집에서 살 수 있게 됐어요. 평생 잊지 않을게요. 그러면서 봉투 하나를 내밀었습니다. 이게 뭐니? 용돈이에요. 많지는 않지만 저의 마음이에요. 봉투 안에는 100만 원이 들어 있었습니다. 신혼부부가 준 첫 용돈이었죠. 아이고, 이런 건 왜 주니? 너희가 모아야지. 아니에요. 저희가 드리고 싶어서요. 시골에서 용돈도 필요하실 텐데요. 그날 밤 저는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우리 정말 잘했어. 서울 집 넘겨준 것. 그러게 말이야. 지혜가 참 착하구나. 그 이후로 저는 동네에서 유명 인사가 되었습니다. 아들 부부가 명절마다 큰 차 타고 내려오는 모습을 본 이웃들이 모두 부러워했거든요. 미순이 참 복 많아. 며느리가 그렇게 챙겨주다니. 옆집 김할머니가 이렇게 말하자 저는 정말 뿌듯하게 답했습니다. 그럼요. 우리 지혜가 정말 효부예요. 하지만 이웃 중에는 다른 반응을 보이는 분도 있었습니다. 그래도 조심해. 사람 마음이 어디 한결같겠어. 지금은 고맙다고 하지만 나중에는 어떻게 변할지 몰라. 이런 말을 들으면 저는 기분이 상했습니다. 우리 아이들은 그런 애가 아니에요. 정말 진심으로 우리한테 고마워해요. 명절이 아닌 평소에도 아들 부부의 관심은 계속됐습니다. 특히 지혜는 정말 세심했어요. 어느 날은 이런 택배가 왔습니다. 고급 건강식품 세트였는데 메모가 함께 들어 있었어요. 어머니, 아버지 건강 챙기세요. 요즘 날씨가 추워져서 걱정돼요. 마이너스 지혜 올림 또 어떤 때는 남편 취향에 맞는 고급 차를 보내기도 했습니다. 아버지께서 차 좋아하신다고 우진이 오빠가 그러던데 이 차 정말 좋다고 해서 보내드려요. 저는 이런 선물들을 받을 때마다 가슴이 벅찼습니다. 정말 세심하고 고마운 아이야. 이런 걸 왜 사서 보내? 돈도 아까울 텐데. 가장 놀라운 건 지혜의 말투 변화였습니다. 결혼 전에는 안녕하세요 정도의 인사말만 하던 아이가 이제는 정말 친딸처럼 말했거든요. 엄마, 오늘 우진이가 회식 때문에 늦는다는데 혼자 밥 먹기 싫어서 전화드렸어요. 그래, 우리 지혜 혼자 외롭겠네. 엄마가 해주셨던 된장찌개가 그리워요. 언제 서울 올라오실 때 해주세요. 이런 대화를 나누다 보면 시간 가는 줄 몰랐습니다. 때로는 1시간 넘게 통화하기도 했어요. 엄마, 요즘 우진이가 승진 준비한다고
스트레스 받는 것 같아요. 어떻게 도와줘야 할까요? 이런 상담까지 받으니 저는 정말로 지혜를 친딸처럼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 시절 저의 가장 큰 즐거움은 아들 부부 자랑하기였습니다. 동네 할머니들과 모이면 항상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 며느리가 말이야, 어제도 전화해서 엄마 목소리 듣고 싶어서요라고 하더라고. 어머, 정말? 요즘 며느리들이 그런 말까지 해? 그럼. 우리 지혜는 특별해. 진짜 친딸 같아. 심지어 서울에서 옛날 동료들이 남원으로 놀러 왔을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미순아, 시골 생활이 어때? 서울이 그립지 않아? 전혀요. 여기가 훨씬 좋아요. 그리고 아이들이 워낙 잘해줘서 그러면서 스마트폰으로 아들 부부가 보낸 사진들을 자랑스럽게 보여주곤 했습니다. 시골 생활의 또 다른 즐거움은 직접 기른 농산물을 아들 부부에게 보내는 일이었습니다. 저는 작은 텃밭을 가꿔서 상추, 깻잎, 고추 등을 길렀거든요. 지혜야, 상추 많이 따서 택배 보낼게. 시중에서 파는 것보다 훨씬 싱싱해. 와, 정말요? 고마워요, 엄마. 우진이가 엄마 기른 채소를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요. 이런 대화를 나누면서 저는 정말 보람을 느꼈습니다. 자신이 키운 채소를 아들 부부가 맛있게 먹는다는 것만으로도 행복했어요. 특히 김장철이 되면 정말 바빴습니다. 지혜가 매운 걸 못 먹는다고 해서 따로 덜 맵게 김치를 담가서 보냈거든요. 엄마 김치가 정말 최고예요. 우진이도 역시 엄마 손맛이라고 하면서 잘 먹어요. 그 당시 저희 부부는 미래에 대한 달콤한 계획들을 세우곤 했습니다. 여보, 지혜가 아이 낳으면 우리가 서울 올라가서 도와줘야지. 그럼 손자, 손녀 돌보는 것만큼 좋은 일이 어디 있겠어. 지혜가 그러던데 아이 낳으면 꼭 엄마 손으로 키우고 싶다고. 이런 이야기를 할 때마다 저희 부부는 행복에 겨워했습니다. 마치 모든 것이 완벽한 계획대로 흘러가고 있는 것처럼 보였거든요. 무엇보다 감동적이었던 건 아들 부부의 감사 인사가 1년 내내 계속됐다는 점입니다. 엄마, 오늘도 이 집에서 잠들면서 감사해요. 지혜야, 그런 말 하지 마라. 우리 가족이야. 아니에요. 정말 감사해요. 친구들이 전세 때문에 고생하는 거 보면 더욱 그래요. 이런 말들을 들으면서 저는 자신의 선택이 정말 옳았다고 확신했습니다. 하지만 아름다웠던 시간들이 과연 언제까지 계속될 수 있었을까요? 사람의 마음이라는 게 참 무서운 게 감사함도 익숙해지면 당연함이 되어버린다고 하잖아요. 2년 후의 봄이었습니다. 아들 부부가 결혼한 지 1년 반 정도 지난 시점이었죠. 저는 그때부터 뭔가 이상하다는 걸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정말 사소한 변화였어요. 전화 횟수가 조금씩 줄어들고 문자 답장이 늦어지고 예전에는 거의 매주 전화가 왔는데 어느 순간부터는 2주에 한 번, 그러더니 한 달에 한 번으로 줄어들었습니다. 우진아, 요즘 왜 전화를 안 하니? 아, 엄마, 요즘 회사 일이 너무 바빠서요. 승진 준비하느라 정신없어요. 처음에는 이해했습니다. 직장인이니까 바쁠 수 있다고 생각했죠. 하지만 더 이상한 건 며느리 지혜의 변화였습니다. 예전에는 엄마 목소리 듣고 싶어서 전화했어요. 이런 말을 자주 했는데 이제는 전화를 해도 대화가 금방 끝났어요. 지혜야,
요즘 어떻게 지내니? 네, 잘 지내요. 어머니도 건강하시죠? 그래, 건강해. 그런데, 어머니 죄송한데, 친구가 와서 나중에 다시 전화 드릴게요. 이런 식으로 5분도 안 되어 전화가 끝나는 일이 잦아졌습니다. 가장 충격적이었던 건 저의 65세 생일날이었습니다. 6월 15일, 평생 잊을 수 없는 날이었죠. 그날 아침부터 기대하고 있었어요. 작년에는 꽃다발에 케이크까지 보내줬는데 올해는 무엇을 해줄지 궁금했습니다. 남편과 함께 소박하게 미역국과 잔치국수를 끓여놓고 앉아서 기다렸습니다. 여보, 애들한테 연락 안 와? 아직이네, 바쁜가 보지 뭐. 오전이 지나고 오후가 되어도 연락이 없었습니다. 저녁이 되어서야 제가 먼저 아들에게 전화를 했어요. 우진아, 엄마. 무슨 일이세요? 오늘이 무슨 날인지 아니? 그때 전화기 너머로 들린 우진이의 당황하는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엄마 생일 깜빡했어요. 정말 죄송해요. 그 순간 저의 가슴에 뭔가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괜찮아, 바쁘니까. 하지만 괜찮지 않았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서 남편에게 말했어요. 여보, 우진이가 내 생일을 깜빡했대. 뭐, 그럴 리가? 더 충격적인 건 그 다음이었습니다. SNS를 보니까 바로 그날 아들 부부가 지혜의 회사 동료들과 함께 강남의 비싼 레스토랑에서 식사하는 사진이 올라와 있었거든요. 그렇게 바빠서 내 생일을 깜빡했으면서 친구들하고는 저녁을 먹고 있더라고요. 그해 여름 저에게 더 큰 시련이 찾아왔습니다. 갑작스럽게 복통이 심해져서 응급실에 실려간 거예요. 새벽 2시였어요. 갑자기 배가 너무 아파서 119를 불렀죠. 검사 결과 담석증으로 수술이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남편이 급하게 우진이에게 연락했어요. 우진아, 엄마가 병원에 입원했다. 수술해야 한대. 엄마가요? 어떻게? 그런데 아빠, 이번 주는 정말 중요한 프레젠테이션이 있어서 못 갈 것 같아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남편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프레젠테이션이 엄마보다 중요하냐? 그런 게 아니라 죄송해요. 주말에 꼭 가겠습니다. 하지만 주말이 되어도 오지 않았습니다. 대신 꽃바구니 하나가 배달되었죠. 빠른 쾌유를 빕니다. 마이너스 우진, 지혜드림. 저는 그 꽃바구니를 보면서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꽃바구니로 다 해결되는 줄 아나. 수술 후 회복 중일 때 옆집 할머니가 병문안을 왔습니다. 그런데 그 할머니가 한 말이 저에게는 정말 충격이었어요. 미순아, 내가 처음부터 말했잖아. 조심하라고. 무슨 말씀이세요? 아이들이 고맙다고 할 때는 정말이야.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당연하게 생각하게 돼. 그게 사람 심리라니까. 우리 우진이는 그런 애가 아니에요. 하지만 할머니는 계속했습니다. 미순아, 현실을 봐. 내가 수술하는데도 안 왔잖아. 꽃바구니 하나로 다 끝이야? 그 말이 가슴에 깊이 박혔습니다. 인정하고 싶지 않았지만 사실이었거든요. 병원에서 돌아온 후 남편과 처음으로 큰 갈등이 있었습니다. 여보, 이제 정신 차리자. 무슨 소리야? 우진이 놈 완전히 변했어. 엄마가 수술하는데도 안 오는 놈이야. 저는 아직도 아들을 감쌌습니다. 바쁘니까 그런 거지. 마음은 있을 거야. 마음이 있으면 시간을 내는 거 아니야?
친구들하고 놀 시간은 있으면서 남편의 말이 맞았지만 인정하기 싫었어요. 자신이 30년 동안 키운 아들이 강남 집까지 넘겨준 아들이 그럴 리 없다고 생각하고 싶었거든요. 그 무렵부터 저의 마음에도 변화가 생겼습니다. 예전처럼 농산물을 보내는 일도 줄어들었고 먼저 전화를 거는 일도 없어졌어요. 왜 내가 먼저 전화해야 하지? 궁금하면 걔들이 전화하겠지. 하지만 며칠이 지나도 연락이 없었습니다. 일주일이 지나도 2주가 지나도 그때 깨달았습니다. 아, 이 아이들은 정말로 나를 잊고 있구나. 그의 추석이 되었습니다. 작년에는 그렇게 정성스럽게 차례상까지 준비해서 내려왔는데 올해는 추석 일주일 전까지도 연락이 없었어요. 결국 제가 먼저 전화했습니다. 우진아, 추석에 내려오니? 아, 그게 지혜 부모님이랑 여행을 가기로 했어요. 여행을? 제주도로 3박 4일 이미 예약했어요. 그 순간 정말 허탈했습니다. 그래, 재밌게 다녀와라. 전화를 끊고 나서 남편에게 말했어요. 여보, 추석에 안 온대. 처갓집이랑 여행 간대. 남편이 한참을 말없이 있다가 한마디 했습니다. 이제 정말 끝이야. 우리는 이제 필요 없는 사람들이 된 거야. 그날 밤 저는 혼자 마루에 앉아서 생각했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을까? 너무 많이 줬나? 너무 쉽게 줬나? 하지만 답은 나오지 않았어요. 다만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예전에 그 고마워하던 아이들은 더 이상 없다는 것. 감사함도 익숙해지면 당연함이 되는구나. 이웃 할머니의 말이 계속 맴돌았습니다. 그때부터 저의 마음속에 다른 생각이 들기 시작했어요. 과연 이대로 계속 당하고만 살아야 할까? 아니면 뭔가 다른 방법이 있을까? 며칠 후 남편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여보, 우리 유언장이라도 써둘까? 유언장을? 응. 이런 식으로 무시당하면서 살 바에야 차라리 우리 뜻대로 하자. 처음에는 너무 극단적인 생각 같았어요. 하지만 곰곰 생각해 보니 남편 말이 맞았습니다. 그래, 써보자. 그날 밤 저희 두 사람은 오랫동안 이야기했습니다. 30년 동안 고생해서 모은 재산을 자신들을 무시하는 아들에게 그냥 넘겨줘야 할 이유가 있을까? 그해 10월의 어느 쌀쌀한 아침이었습니다. 저는 남편과 함께 남원 시내의 법무사 사무실로 향했습니다. 여보, 정말 괜찮겠어? 한번 도장 찍으면 되돌릴 수 없어. 남편의 마지막 확인에 박미순 할머니는 단호하게 답했습니다. 괜찮아. 이미 마음 정했어. 법무사 사무실 문을 열고 들어갈 때의 그 떨림을 지금도 생생히 기억한다고 하시네요. 어르신 유언장을 작성하러 오셨다고 하는데 혹시 상속에서 제외할 분이 계신 건가요? 젊은 법무사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저는 망설임 없이 답했어요. 네. 아들을 상속에서 완전히 제외하고 싶습니다. 법무사가 재산 목록을 정리하면서 놀라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저희 부부의 재산이 생각보다 많았거든요. 서울 강남 대치동 아파트 현재 시세 12억, 이미 아드님 명의로 넘어갔군요. 네, 결혼할 때 넘겨줬어요. 남원 현재 거주지 2억, 예금 3억 5천만 원, 주식 1억 2천만 원, 총 6억 7천만 원 정도 되네요. 30년 맞벌이로 모은 재산이 강남 집 제외하고도 7억에 가까웠던 겁니다. 이 모든 재산을
아드님께 상속하지 않으시겠다는 말씀이신가요? 네. 한 푼도 안 줍니다. 저의 목소리에는 흔들림이 없었어요. 옆에서 듣던 남편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다면 이 재산은 어떻게 처리하실 건가요? 사회에 기부하겠습니다. 어려운 아이들 돕는 데 써주세요. 유언장 작성이 끝나고 드디어 도장을 찍는 순간이 왔습니다. 정말 마지막으로 확인드립니다. 아드님 우진 씨를 완전히 상속에서 제외하시는 게 맞으신가요? 저는 잠깐 멈춰 섰습니다. 30년 동안 키운 아들, 그 아들의 이름을 자신의 손으로 지워버리는 순간이었거든요. 하지만 마음은 이미 굳어 있었어요. 네, 확실합니다. 도장을 내리치는 그 순간, 이상하게도 손이 떨리지 않았다고 합니다. 마음이 이미 너무 차가워져 있었나 봐요. 오히려 시원했어요. 남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나도 우진이한테 실망이 컸거든요. 아내가 수술할 때 안 온 것도 그렇고, 이제 정말 끝이야. 법무사 사무실을 나오면서 저는 유언장 사본을 가방에 넣었습니다. 여보, 이걸 우진이한테 보여줄까? 아니야. 아직은 때가 되면 알게 될 거야. 하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아들이 변화하기를 바라는 마음도 있었어요. 혹시나 해서 한 달 더 기다려보기로 했습니다. 한 달만 더 기다려보자. 그래도 연락이 없으면 그때 진짜 끝이야. 유언장을 작성한 후 한 달 동안 저는 마지막 기회를 주기로 했습니다. 먼저 연락하지 않고 아들이 연락해 오기를 기다려 본 거예요. 일주일이 지나도 연락이 없었습니다. 2주일이 지나도 마찬가지였어요. 한 달이 다 되어 가는데도 아무 소식이 없었습니다. 정말 우리를 잊고 사는구나. 그때 마침 텔레비전에서 뉴스가 나왔어요. 강남 아파트 가격이 또 올랐다는 소식이었죠. 대치동 아파트 가격이 평당 1억을 넘어섰습니다. 저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우진이가 살고 있는 그 집이 이제 15억은 좋게 넘겠네. 한 달이 정확히 지난 날 저는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이제 정말 연락 끊자. 그래. 더 이상 기다릴 필요 없어. 그날부터 저는 아들의 전화를 받지 않기로 했습니다. 문자도 읽지 않았어요. 하지만 아들 우진이도 이상했습니다. 연락을 끊은 지 일주일이 지나도록 전화 한 통 오지 않았거든요. 진짜 우리가 없어도 되는구나. 제가 아들과 연락을 끊었다는 소식이 동네에 퍼졌습니다. 이웃들의 반응은 엇갈렸어요. 미순이, 너무 극단적인 거 아니야? 그래도 친아들인데.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었지만, 아니야, 미순이가 잘했어. 자식이라고 해서 부모를 우습게 봐도 되는 건 아니지. 이런 지지를 보내는 이웃들도 많았습니다. 특히 옆집 김할머니는 확실히 지지해 주었어요. 미순아, 내가 제대로 정신 차렸다. 계속 당하고만 살 수는 없지. 연락을 끊은 지 2달쯤 지났을 때 드디어 우진이가 연락해 왔습니다. 하지만 저는 받지 않았어요. 그러자 이번에는 문자가 왔습니다. 엄마, 전화 좀 받으세요. 왜 연락이 안 되죠? 하지만 답장하지 않았습니다. 며칠 후에는 더 급한 문자가 왔어요. 엄마, 무슨 일이세요? 혹시 아프신 건 아니죠? 정말 걱정돼요. 지혜에게서도 문자가 왔습니다. 어머니, 우진이가 너무 걱정하고 있어요. 연락 주세요. 하지만 저의 마음은 이미 굳어 있었어요. 지금 와서 걱정? 웃기지 마라.
그렇게 한 해가 흘러갔습니다. 아들과 완전히 연락을 끊고 지낸 첫 해였어요. 처음에는 허전했습니다. 명절 때도 혼자 차례를 지내고 생일에도 축하받을 사람이 없었죠.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오히려 마음이 편해졌다고 합니다. 스트레스가 없어졌어요. 언제 연락이 올까? 언제 실망하게 될까? 그런 걱정이 없으니까 훨씬 편했어요. 남편도 마찬가지였어요. 처음에는 좀 외로웠는데 나중에는 이게 맞구나 싶었어. 그 사이 우진이 부부에게도 변화가 있었습니다. 강남 집값이 계속 오르면서 전세로 살던 친구들이 부러워하기 시작했거든요. 야, 너 진짜 복 받았다. 부모님이 그런 집을 그냥 줘버리다니. 이런 말을 들으면서 우진이도 조금씩 깨달았을 거예요. 자신이 얼마나 큰 걸 받았는지를.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부모님과의 연락은 완전히 끊어진 상태였으니까요. 특히 며느리 지혜는 친정 부모님과 비교하면서 많은 걸 느꼈다고 합니다. 우진 오빠, 우리가 너무했던 것 같아. 뭐가? 시부모님께 너무 무관심했잖아. 지혜의 친정 부모님은 딸에게 전세금 일부만 지원해줬는데도 지혜는 매주 안부 전화를 드렸거든요. 반면에 온 집을 다 준 시부모님께는 점점 소홀해졌던 거죠. 그때 깨달았어요. 내가 얼마나 잘못했는지. 1년이 지나면서 우진이 부부에게도 큰 변화가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주변에서 하는 말들이 달랐어요. 너희 부모님 정말 대단하시다. 그런 집을 그냥 물려주시다니. 부모님께 잘해드려야지. 그런 분들이 어디 있어? 이런 말을 들을 때마다 가슴이 찔렸을 거예요. 설날이 다가왔습니다. 우진이는 고민에 고민을 거듭했어요. 지혜야, 우리 부모님께 가보자. 정말? 연락도 안 받으시는데? 그래도 가야지. 이대로 끝낼 수는 없어. 드디어 우진이 부부가 결심을 한 거예요. 부모님께 직접 찾아가서 사과하기로 말이죠. 하지만 그들은 몰랐습니다. 제가 이미 유언장까지 써놨다는 걸, 그리고 그 마음이 얼마나 단단해져 있는지를. 새해 설날 아침이었습니다. 저는 남편과 함께 차례상을 조용히 차리고 있었어요. 작년에 이어 두 번째로 맞는 적막한 설날이었죠. 여보, 작년보다는 덜 서운하네. 그래. 포기하고 살게 됐나 봐. 그때 마당에서 차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고개를 들었어요. 누가 올까? 이 시간에? 현관문을 열어보니 우진이와 지혜가 서 있었습니다. 두 손에는 큰 과일 상자와 각종 선물들을 잔뜩 들고서 말이죠. 저는 말 그대로 얼어붙었습니다. 너희가 왜? 그런데 다음 순간 정말 상상도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지혜가 그 넓은 시골 마당에서 갑자기 무릎을 꿇은 거예요. 어머니, 정말 죄송합니다.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진심 어린 사과였습니다. 우진이도 따라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엄마, 우리가 정말 잘못했어요. 전에는 너무 철없이 굴었어요. 저는 그 모습을 보고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1년 동안 단단히 굳어있던 마음이 순간적으로 흔들리기 시작했거든요. 남편도 현관 앞에 서서 그 광경을 말없이 지켜봤습니다. 지혜가 고개를 숙인 채 말을 이어갔습니다. 어머니, 저희가 1년 동안 정말 많은 걸 깨달았어요. 목소리에 눈물이 섞여 있었어요. 처음에는 왜 어머니가 그렇게 서운해 하시는지 몰랐어요.
그냥 바쁘니까 이해해 주실 줄 알았어요. 저는 여전히 아무 말 없이 서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1년 동안 친구들 이야기 들으면서 또 다른 집 구하러 다니면서 정말 깨달았어요. 지혜의 고백이 계속됐습니다. 어머니가 저희한테 얼마나 큰 것을 주셨는지, 그 마음이 얼마나 크셨는지 이제야 알겠어요. 우진이도 무릎을 꿇은 채 고개를 들어 엄마를 바라봤습니다. 엄마, 저도 정말 바보였어요. 우진이의 목소리도 떨렸습니다. 엄마가 30년 동안 고생해서 마련한 집을 그냥 당연하게 생각했어요. 감사함도 처음뿐이었고 저의 눈에 눈물이 맺히기 시작했습니다. 엄마 생일도 있고 수술할 때도 못 가고 정말 최악의 아들이었어요. 그때 우진이가 주머니에서 뭔가를 꺼냈습니다. 엄마, 이거. 그것은 집 등기부등본이었습니다. 이 집을 다시 엄마 명의로 돌려드리려고요. 저희는 전세로 살겠어요. 그 순간 박미순 할머니의 가슴 깊은 곳에서 뭔가 무너져 내렸습니다. 1년 동안 쌓아 올린 분노와 실망이 한순간에 녹아내리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쉽게 말을 꺼낼 수는 없었습니다. 일어나 겨우 한마디를 했습니다. 일어나서 들어와라. 우진이와 지혜가 조심스럽게 일어섰습니다. 두 사람 모두 눈이 빨갛게 부어 있었어요. 거실에 앉아서도 한동안 아무도 말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때 남편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우진아, 너희가 이렇게 와줘서 고맙다. 아버지, 하지만 우리가 얼마나 상처받았는지 너희도 알아야 한다. 남편의 말이 이어졌습니다. 엄마가 수술할 때 정말 많이 울었다. 아들이 안 온다고. 우진이가 고개를 떨궜습니다. 정말 죄송해요. 그때부터 진짜 대화가 시작됐습니다. 1년 동안 쌓였던 모든 것들을 털어놓는 시간이었어요. 지혜가 먼저 말했습니다. 어머니, 저희가 처음에는 정말 감사했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당연하게 생각했구나. 제가 대신 말을 끝마쳤습니다. 네, 정말 부끄러워요. 저희가 그렇게 됐어요. 사람이 다 그래. 감사함도 익숙해지면 당연해지는 거야. 저의 목소리에는 이제 분노가 아닌 깊은 이해가 담겨 있었습니다. 그때 제가 서재에서 뭔가를 가져왔습니다. 유언장 사본이었어요. 이거 보여줄까 말까 고민했는데 유언장을 펼쳐 보인 순간 우진이와 지혜의 표정이 완전히 변했습니다. 엄마, 이게 너를 상속에서 완전히 제외했다. 작년에 충격적인 고백이었습니다. 모든 재산 사회에 기부하기로 하신다고요? 우진이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그럼 지금도? 제가 한참을 생각하다가 말했습니다. 모르겠다. 너희가 정말 변했는지 좀 더 지켜봐야지. 그날 오후 함께 전을 부치고 차례를 지냈습니다. 작년과는 완전히 다른 설날이었어요. 지혜가 부엌에서 열심히 도와주는 모습을 보며 저는 생각했습니다. 이 아이가 정말 변했나? 저녁을 먹으면서 지혜가 말했습니다. 어머니, 앞으로는 꼭 매주 안부 전화드릴게요. 그리고 어머니 생신이랑 기념일 절대 안 잊을게요. 우진이도 약속했습니다. 엄마, 이제부터는 정말 달라질게요. 바빠도 시간 내서 자주 내려올게요. 그날 밤 지혜가 저를 조용히 불렀습니다. 어머니, 정말 죄송해요. 그리고 감사해요. 지혜야, 저
이제야 정말 어머니 딸이 된 것 같아요. 그 말에 저는 지혜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래, 우리 딸. 그로부터 6개월이 지났습니다. 정말로 많은 것이 달라졌어요. 우진이는 약속을 지켰습니다. 매주 전화를 했고, 한 달에 한 번은 꼭 남원에 내려왔어요. 지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어머니의 날, 아버지의 날은 물론이고, 저의 66세 생일에는 직접 케이크를 만들어서 내려왔죠. 어머니, 생신 축하드려요. 작년에는 잊혀졌던 생일이 올해는 그 어느 때보다 뜨겁게 축하받았습니다. 그해 가을, 박미순 할머니는 다시 법무사 사무실을 찾았습니다. 이번에는 유언장을 수정하기 위해서였죠. 아드님을 다시 상속인으로 포함시키시겠다는 말씀이신가요? 네. 하지만 조건이 있어요. 제가 새로 쓴 유언장에는 이런 내용이 들어 있었습니다. 아들 우진이와 며느리 지혜가 계속해서 부모에게 효도하는 조건으로 상속한다. 만약 다시 무관심하게 대한다면 즉시 상속을 취소한다. 지금 저는 정말 행복합니다. 아들 부부가 2달 전에 시골로 이사를 와서 가까이 살고 있거든요. 도시 생활이 너무 바빠서 부모님 근처에서 살고 싶어요. 지혜의 제안이었습니다. 이제는 매일 아침 지혜가 안부 인사를 하러 오고 우진이는 퇴근 후에 부모님께 들러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눕니다. 여러분은 이 이야기를 통해서 무엇을 느끼셨나요? 때로는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계속 참기보다는 단호하게 선을 긋는 것이 모두에게 도움이 될 수 있어요. 제가 단호하게 유언장까지 쓴 그 결정이 있었기에 아들 부부도 자신들의 잘못을 깨달을 수 있었던 거거든요. 그리고 감사함을 당연하게 여기면 안 된다는 것도 배웠습니다.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서로를 당연시하지 말고 매일매일 감사한 마음을 가져보세요. 오늘 긴 이야기 끝까지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댓글과 구독, 좋아요 꼭 부탁드려요.